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번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점을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고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연말 잦은 술 약속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술을 조금이라도 덜 해롭게 마시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죠. 오늘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인데요. 윤 대통령도 일단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헌재 소심 판정입니다. 이 변론 준비 기일 끝나고 나면 바로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피청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예요. 근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할지 오늘 오전까지도 불투명했었다가 헌재에 선임계 내고 대리인들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단에는 헌법연구관 출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재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배진환 변호사가 합류했고요. 앞으로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건 윤갑근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헌재에서는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그러면 국회하고 윤 대통령 측 양측 대리인이 기본 입장 밝힌 뒤에 증인, 증거, 재판 일정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은 밝혔는데 아직 서류는 방금 전까지도 확인해보니까 헌재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헌재는 국회에서 제출한 포고령 등으로 가름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 방청 경쟁률이 대단히 높다면서요? 네, 이번에 시민 2만여 명이 넘게 방청 신청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9석 배정하는 거라서 경쟁률로 따지면 2251대 1이었습니다. 그 소심 판정에서 진행되는데 여기 좌석 규모가 전부 다 합쳐서 47석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일반 방청석을 18석 빼놓는 거고, 그 중에서 온라인 추첨으로 9석 배정하고 난 다음에 남은 9석 잔여 좌석은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배부가 되는 거고요. 이 총 47석 중에 이해관계인 등이 앉아야 되니까 그 좌석 제외하고 7석은 취재진에게 추첨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근데 이번 경쟁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보다도 높은 경쟁률이었어요. 당시에 19,0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습니다. 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군 지휘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24일에 첫 입증 계획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포함해서 계엄군 지휘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는데, 국회가 1차로 신청할 증인은 총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거나 또 계엄군 움직이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죠. 네, 1차, 2차 다 거부했고 수사기관이 보통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3차 통보는 오는 29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가 없었잖아요. 네. 이례적인 거라서 그래서 미룬 건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행에 따라서 세 번째까지는
그 소환을 요청하고 궁극적으로는 뭐 체포영장을 내기 위한 포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수사가 아직 좀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법조계에서는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48시간 이내에 뭔가를 할 스모킹건들을 아직 다져두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 공수처로서는 체포하고 구속해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시한 지켜야 되거든요. 최대 20일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공수처에서 이렇게 질질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체포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받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됐던 게 지난 8일인데 이 구속 기한이 내일이면 만료가 돼요. 그래서 검찰 특수본은 오늘 구속 기소할 예정이고 그 주요 내란 피의자 중에 특수본이 제일 먼저 기소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수본은 공소장에다가 내란 사전 모의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한 내용 이런 내란 범죄 구조를 자세히 담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서 좀 보이는 태도가 그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걸 견지하고 있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더 나아가서 포고령 자신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일반인 통행 금지는 삭제하라고 했다. 내지는 또 체포조 운용 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당연한 사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체포조를 인정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 이 통행금지 삭제하라고 했다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선을 본인 선에서 좀 자르려는 의지도 엿보이기도 합니다. 수사로 밝혀야 할 사실관계가 참 많은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 주장 국회에 출석해서도 얘기했던 게 계엄 선포 건의는 본인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물론 한쪽의 주장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 총리가 총리로서 계엄 선포 알고도 국무회의 참여한 거냐 이런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총리실은 곧바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시점을 잡아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총리는 어쨌든 대통령보다 먼저 알았다라는 부분을 재차 주장합니다. 그럼 이거 총리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전에 보고받았다 이런 의미? 그러면은 지금 권한대행 탄핵뿐만이 아니라 총리로서에도 탄핵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파장이 예상되는 발언이라서 총리실은 법적 대응 포함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에요. 네, 앞서 어제 이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루어졌고 24시간 뒤인 오늘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헌정사상 이게 권한대행의 탄핵 이고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뭐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거나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비상계엄에까지도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뭐 무능한 거라고는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의 잘못이라면 국무회의 참여자들의 국정 운영을 계속 두고 있었던 건지 이렇게 묻고 싶은데 이번에 적시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로 들어갑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상설특검 추천을 하지 않는 등 계엄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점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고 총리로서의 사유도 포함됐는데 해병대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와 묵인 의혹, 계엄 사태 이후 한동훈 전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점 이런 것들이 담겼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주장이 배치되는 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고요. 네, 먼저 AP통신은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해서 한국과 같은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한국의 정치적 불확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AP랑 블룸버그는 한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했고 네. AFP 통신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공포 거부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탄핵안에 담았다 이렇게 전하고 영국의 BBC는 한 권한대행이 야당이 주도하는 여러 법안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안까지 오르게 된 배경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치에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제목은 바이든과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를 훼손한 동맹에게 구애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민주주의를 동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좀 강하게 규탄하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그만큼 윤 대통령에게 미국 행정부가 공 많이 들여놓고 타격을 입었고 이건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큰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선상에 그 사례로 둔 게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한 뒤에 탈레반이 공격해서 아프간 정부 무너뜨린 거. 또 다른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고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냈는데도 제대로 저지하기는커녕 무기를 공급한 것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계엄 쇼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찍더니 오늘 낮에 또 아침에 그 1,480원 돌파해서 네. 1,482원까지 찍었어요.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도 있긴 했지만 그 전에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일 이후부터 환율이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 방어선을 뚫은 지는 오래됐고 이게 이런 식으로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 넘어선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인데 강달러 추세도 확산되고 있고 수입업체 결제라든가 이런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내던지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 1%대로 낙폭을 확대했어요. 2,400선도 위협받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팔아치우는 동안 우리는 연기금으로 절반을 사들이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 두 회사는 순이익이 환율로만 1,000억 원 가까이 날린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심상치 않은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IMF 오는 거 아니냐. 그만큼 또 실물 경기 체감하시는 게 그런 거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주요 지표가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굉장히 비슷하다.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지표들이에요. 달러 대비 원화값이 2009년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 코스피 이런 증시 하락세도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내수 부진이 그 당시보다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건데 통계청이 낸 소매 판매액 지수가 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입니다. 근데 이 지수가 8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한 것도 금융위기 때 그랬고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 이후인 4일부터 13일 일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관광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우리나라 관광시장이 10월까지는 좋았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해 가고 있었고 모처럼 진짜 몇 년 만에 명동도 활기를 띠고 그래 가고 있었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방한 숫자가 급감하면서 원래 2024년 방한 관광객을 우리나라 정부가 2천만 명 목표로 잡았어요. 그러다가 1,700만 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최종 예상치가 1,630만 명으로 지금으로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계엄령 이후에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를 여행 경보 국가로 발령했잖아요. 그래서 방한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코로나 같은 거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인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단일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주는 거라서 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관광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또 비자 정책도 좀 완화해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등의 방한을 유도한다라고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안전하다라는 광고 메시지를 미국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띄운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하다고 외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본질적인 건 언제라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 이미지와 신뢰도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참 깝깝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요. 네, 오늘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 개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관광업계에는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원래 6만 5천 명에서 2배 이상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도 약 59조 원인데 이 중에 36조 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고요.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도 상반기 중에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 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계획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과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파격적인 예산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관광업도 내수 소비 활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방안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에 교통량도 늘었습니다. 작업 구간도 덩달아 늘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남사진이에서 오산까지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수원 부근 5차로 역시 작업 중입니다.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 더 가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고개 1차로는 고장난 채 서 있습니다. 남사진이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 팔곡분기점 1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산분기점에서 팔곡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마성나들목에서 용인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쪽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사이 4차로에 추돌 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이게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딱 한 차례이기 때문에 관례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딱 한 차례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시 임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거리가 됐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지만 탄핵 심리를 받고 있는 상태, 즉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에는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와 관련 없이 국회목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몫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이고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 절차는 제대로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밟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이 됐고요. 인사청문 보고서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도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을 했는데요. 전원이 아니고 4명의 의원은 들어가서 이제 개별 표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국회 내에 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권한대행 심판과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스텝이 꼬여버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법조계와 언론에서도 이율 배반이다,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논리는 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목도 아닌 국회 추천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반면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힘이 적극 건의를 했어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이제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이 강연자로 나선 한 헌법학 교수는 법이 공표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권한 행사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쓰는 게 소극적 권한 행사에 속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모두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본인 소신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임명이 불가하다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싶어하고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인 삼각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합니다. 그래서겠죠.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대국민 담화도 직전에 공지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딜레마가 적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적으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과 여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요. 지금 여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야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배경에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만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말로 풀이가 되고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 직무유기로 예를 들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해와라라는 말이 이런 법망을 좀 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현행 6인으로도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력화까지는 조금 많이 나간 전망으로 보이고요.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현행 6인 체제로 치러지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6인 체제에서는 6명 모두 이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정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하는데 9인 체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갖춰져야 제대로 된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면서 퇴임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만약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더 큰 혼돈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당장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 탄핵 요건이 151명이냐 200명이냐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보고 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도 국회의원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151명이다. 국회 사무처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은 200명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검토 자료를 내놔서 국회 내에서도 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또 논쟁을 좀 짚인 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법령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담고 있어서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지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나요? 네, 결과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키를 쥐게 됐고요. 우 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51명이 탄핵 가결 정족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 표결에서 우 의장이 이것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이기 때문에 야권 단독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오늘 만약에 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선언했지만 4명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국정 혼란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이 탄핵에 찬성을 했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혼란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부총리가 이 대행으로 나설 수 있을지 또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오늘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을 기준으로 의사봉을 두드려서
국회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면 네.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고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위한 최소 인원이 15명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정확히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최 부총리까지가 이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탄핵의 마지노선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최 부총리까지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 측 일단 재판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요.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참석 여부가 좀 불투명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완료하고 재판에 참석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변호인 단으로는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요. 여기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외곽 지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혐의까지 부인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란 프레임 자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전략이 가장 큰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비상계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 해석도 조금씩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민주당의 폭거와 선거관리 위원회의 부정선거 이러한 주요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면 부인 전략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친윤계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간 국민의힘이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이 원내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싸우지 말고 내부 인사 중에서도 좀 존재감이 옅고 본인 정치를 하지 않고 무게감이 있는 당내 중진 의원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나경원 의원도 조금 전투력이 있는 인사로 물망에 올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합이 맞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서로의 색채가 강하다 보니 충돌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으로 가게 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사실상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고문 같은 느낌이고 실질적인 당 운영이나 이제 방향 설정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취임 후에 대국민 사과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오히려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도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과다 대표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게 조금 정확할 것 같고요. 여론조사에 이 보수에 실망한 지지층들은 잘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인 응답층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는 사람들에 가까워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번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보수가 다시 극렬 지지층, 태극기로 회귀하게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와 한낮의 음악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기록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강자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자, 먼저 도로록한 코와 도도록한 코 중에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도도록한 코가 맞습니다. 도도록하다는 가운데가 조금 솟아서 볼록하다라는 뜻의 고유어 형용사인데요. 도도록한 뺨을 붉게 물들이며 소녀는 수줍게 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문제. 조심조심 곤달걀 다루듯이 눕혔다와 조심조심 건달걀 다루듯이 눕혔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곤달걀이 맞습니다. 곤달걀은 고른 달걀을 뜻하고요.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느니 곤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왔다고 하는 편이 낫겠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와집들이 경성드뭇하게 깔려 있다와 기와집들이 거성드뭇하게 깔려 있다 중에서 맞는 것은 경성드뭇하게가 맞습니다. 경성드뭇하다는 많은 수요가 듬성듬성 흩어져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밤하늘에 별들이 경성드뭇하더니 이내 날이 밝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인데 현재 서울의 기온이 0도, 체감온도는 영하 3.2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도 영하 1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 4도, 부산 6도, 제주 8도 등을 보이겠고 종일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 많이 춥겠습니다. 현재 경기 중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에 철원 영하 13도, 서울 영하 7도, 부산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라북도에는 5에서 많은 곳은 20cm 이상, 충남과 전남, 제주 산지에는 3에서 10cm, 충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겠습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이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51석으로 탄핵 가결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한 명이 현지에서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생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인데요. 10월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 14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참 고맙게도 전국 어느 한 곳 빼놓지 않고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0명 넘게 늘었고요. 올 7월부터 넉 달째 2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많아졌는데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이 약 30%, 인천 28%, 울산 2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경북과 경남 등은 1%대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미뤄진 혼인이 몰린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년 전 19만여 건으로 저점을 찍었던 연간 혼인 건수는 지난해 12년 만에 반등했고요. 올 들어서도 10월까지 18만 건을 넘기면서 작년보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통계청 작성 이후 최대 오름폭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추세가 11월 또 12월에도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 수 역시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 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이 수는 20만 명에 근접해 작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출생아 수는 올 8월까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9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했고 점점 더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뒷걸음질했는데 참 고무적인 대목이고요. 짚어본 것처럼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느는 추세라 0.72명대까지 추락한 합계 출산율도 올해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인터넷에 내란 사태 기획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기 위한 인물 사이트가 등장해서 화제라고요. 네, 최근 온라인에는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혐의자 명단과 대인 수사 현황판, 체포 대상 명단 등을 나열한 사이트들이 잇따라 개설됐는데요. 공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작됐습니다. SNS에선 꼭 읽어보자며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군경 관계자들의 얼굴 사진과 수사 현황을 정리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요. 198명의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을 정리해놓기도 했습니다.
또 수사 현황판에는 일자별로 수사 진척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올려놨는데요. 혐의가 있는 건 아니라는 주의사항과 출처가 표기돼 있지만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영화 트루먼쇼를 연상시키는 신종 투자 리딩방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100여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구성된 채팅방을 수백 개 이상 설계한 뒤 채팅방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만을 초대해 투자금을 뜯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을 사칭해 만들어진 100여 개의 사기 계정은 각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고 하는데요. 채팅방의 주제에 걸맞는 대화를 하다가 주식 얘기를 흘리는 일명 바람잡이죠. 또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 투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다가 결국 이를 수용하는 척 연기하는 의심조가 역할을 먼저 수행하고요. 이후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칭조가 주식 투자를 유도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짜 주식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증권 등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투자 VIP방과 거래용 허위 웹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거래금과 수수료, 보호금 등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특히 입금을 망설이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피해자조까지 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라면서 수수료를 냈더니 수익금을 제대로 받았다. 말을 걸어온 계정도 프로필 사진부터 자기소개까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실제 일반인을 사칭해 의심할 겨를도 없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 중에는 목사로 일하다 개척교회를 열기 위해 모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부터 각양각색인데 이 피해 규모만 전국에서 최소 28명, 피해액은 3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트루먼쇼 사기가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건데요. 전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전국 곳곳에 퍼진 상태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락 사고 원인을 놓고 러시아의 오인 공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네, 당초 제기된 세 대와의 충돌이 아니라 러시아의 오인 격추 때문이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서 격추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로뉴스는 해당 여객기의 목적지였던 러시아 그로즈니 상공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여객기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파편이 여객기를 강타했다고 전하면서 또 여객기 기장이 러시아 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대신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여객기는 항로를 이탈해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목적지와 반대 방향인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초기 조사를 보면 러시아의 방공망이 여객기를 공격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항공 전문가들도 사고 여객기 꼬리 부분에 여러 개의 구멍이 난 점을 볼 때 미사일이나 방공 시스템 작동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추락 당시 여객기는 악타우로 하강하기 전 위험할 정도로 가파른 속도로 하강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게다가 러시아 북카카스 상공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곳은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던 지역입니다.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59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여객기 추락 불과 3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가 그로즈니 서쪽 블라디카카스 상공에서 격추됐다는 점에서 오인 공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섣부른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재 추락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결론이 나오기 전에 가설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내부에서도 이번 추락 사고 원인을 놓고 격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얽힌 이 문제에 대해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위스키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 도깨비 시장처럼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요즘인데요. 최근 온라인에는 미개봉 공병 팝니다라는 글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병이라면 빈병이라는 뜻일 텐데 미개봉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 드실 텐데요. 중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위스키를 거래할 때 쓰이는 일종의 은어라고 합니다. 공병이라고 적혀 있지만 가격이 50만 원에 달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겠죠. 현행법상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술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인데, 이처럼 미개봉 공병 같은 표현으로 구매자에게 시그널을 보내거나 공병 가격을 실제 주류 가격에 맞춰 책정하는 방식의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류 거래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데이트 티켓을 판다는 게시물이 퍼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작성자는 여자친구 역할 대행을 조건으로 시간당 돈을 받고 여행이나 동창회 등의 동행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게시글에는 비난과 우려가 쏟아졌고요. 또 중고차나 부동산 같은 고액 거래 사기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2년 전 7천 건 수준이었던 당근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으로 5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지난 10월 기준 무려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위, 미끼 매물 등을 감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당근에서는 실명 인증 없이 게시글을 올릴 수 있어서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요. 중고차 거래 시에는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는 단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소유주와 판매자 명의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기 위험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안전장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플랫폼별 거래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당근의 실명 인증을 권고하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적잖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수상한 거래가 난무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안팎의 비판이 거센 요즘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경찰이 엉터리 복무 의혹이 불거진 가수 송민호 씨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어요. 네,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으로 결국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병무청은 부실 복무가 드러나면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고요. 또 병무청은 경찰 조사에서 병업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민호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는데, 최근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폭로도 잇따랐는데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손으로 쓰는 출근부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출근해서 게임만 하고 연예인이란 이유로 전화 업무에서도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반박했고, 이 와중에 송민호 씨는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는데요.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서울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실태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정부가 한복을 입고 출근하는 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 등이 한복을 입고 출근하도록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전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9월 시행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 5조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기본계획인데, 현대화 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전통문화를 K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이라는 2대 목표로 정하고 총 8개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통문화 소비 촉진에 정부가 앞장서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위해서 우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정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한복을 입는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3.1절이나 제헌절 같은 국경일 등 57개 기념일의 드레스 코드를 한복으로 지정해서 공직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를 넓히겠다고 하고요. 박물관과 미술관, 해외문화원, 공공시설 대상으로 안내직원 등 대민 접점이 많은 직무 분야부터 한복 근무복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문화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 등 지원 강화라는 공급 분야 전략 목표도 세웠고요. 국내 온 오프라인 유통 판로 지원 확대와 전통문화 해외 진출 강화로 전통문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 목표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우리나라는 멋스럽고 독창적인 문화가 참 많은데도 이걸 잘 살리지 못할까 다소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이렇게 생활 속에 조금씩 녹아 들어가고 또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한다면 자랑스러운 우리 K문화를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외 소식 살펴볼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돈벌이에 나섰다는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이고 또 재벌 중에 재벌이기도 한데 당선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 이름과 이미지를 넣은 트럼프 달력, 크리스마스 양말, 트럼프 모자 모양의 장식 등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했다면서 근대사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직을 개인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이런 굿즈 판매 수익금은 정치나 자선 활동에 쓰이곤 하는데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모든 수익이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사업체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게 이런 굿즈를 자신들이 판매하는 트럼프 포장지로 싸거나 트럼프 종이 가방에 넣어서 주도록까지 권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과거에도 비슷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 당선인들은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윤리 지침을 채택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보다 오히려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서도 시리아 내전과 정부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올리는 와중에 중간중간 계속 크리스마스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고 또 곧 퍼스트레이디가 될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의 크리스마스 장식과 목걸이를 홍보하기도 하는 등 참 괴짜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이렇게나 찰떡일 수가 없네요.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연말 약속이 잦아지면 의도치 않게 또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교수님 건강 잘 챙기시는데 네. 그런 교수님도 요즘 좀 과음하세요? 네, 회식이 많죠. 연결이 돼서 네. 몸이 힘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 이런 네. 정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국립암센터에서 작년에 20살에서부터 69살까지의 성인 남녀 7,000명을 조사했더니 조사 대상의 46.9%는 한두 잔 음주는 건강에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네. 또 한두 잔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4%밖에 안 됐고 오히려 한두 잔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18%로 나왔습니다. 이거 참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음주 빈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이 35.4%. 일주일에 두세 번이 22.5%, 한 달에 한 번이 18%로 상당히 많이 자주 먹습니다. 거기다 얼마나 마셨나를 확인해 봤더니 요거 이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4년 알코올 통계 자료집에 나오는 건데 2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8.44리터에 달합니다. 1.5리터짜리 페트병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연간 5.63 페트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알코올이라는 것은 이미 36년 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놨어요. 1군이라는 것은 인체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아주 충분하다는 의미거든요. WHO 세계보건기구 역시 건강을 위한 적정 음주는 없다. 가장 건강한 습관은 소량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두 잔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알아도 별 수 없다. 나는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네. 경각심을 좀 더 주세요. 저 앞에 저 PD님도 아마 그런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알코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22년에만 5,033명이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확인이 돼요. 이는 직전 연도보다 12%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확인이 됩니다. 주 사망 원인은 간 질환, 알코올성 간 질환인데 더 따져보면 이제 간 경화가 가장 많겠죠. 네.
이 간이라는 것은 이 알코올이 들어오면 분해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섭취한 알코올의 90% 이상을 간이 분해를 하는데 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다 보니까 간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되고 그러면서 점점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변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 톡톡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요. 연말 잦은 술 약속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술을 조금이라도 덜 해롭게 마시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음주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혹시 술을 조금이라도 덜 해롭게 마시는 현명한 음주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 가서 즐겁고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데 술을 제가 많이 먹지 못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요즘 사회 분위기는 많이 인정해 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요즘에는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음주 요거 이제 많이 마시는 건데 요걸 좀 덜 마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될 수 있으면 음주하러 가시기 전에 식사를 조금 하고 가세요. 네. 왜냐하면 위장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때에는 알코올이 들어와도 흡수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을 가시기 전에 한 1시간 반쯤 전에 뭐 짜장면을 한 반 그릇 정도 드시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술의 흡수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술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좀 바로잡는 시간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약주,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조금씩 마시는 술은 약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왜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은 분들과 적은 분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저희 아버님이 92이신데 막걸리를 그 조그만 컵, 그 우리가 늘 먹는 물컵 있잖아요. 네. 그 종이컵. 네. 그걸로 점심 때 한 잔을 드세요. 막걸리를 그걸 딱 한 잔. 네. 그러시면 몸에서 좀 열도 나고 기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반주, 요 약주 요거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분해 요소가 모자라는 분들한테는 뭐 반에 반주도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들어가도 얼굴이 붉어지고 그 붉어졌다는 것은 알코올이 도구로 작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안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얼굴이나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코올 분해 요소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원래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아. 이건 이제 유전적으로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없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소주를 뭐라고 그러죠? 이쑤시개로 찍어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독이 되는 거니까 안 네. 드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적당한 자기 몸에 잘 맞는 정도로 소량껏 드셔야죠. 그러니까 술도 마시다 보면 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늘지 않는 거군요. 안 늘죠. 안 늡니다. 예, 왜냐하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또 술을 섞어 먹으면 빨리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섞어 먹으면 빨리 취합니다. 특히 탄산음료를 섞어 먹으면 빨리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 사람들이 놀래는 게 소주랑 맥주를 섞어 먹는 폭탄주를 드시는 걸 보고 많이 놀라시는데 네. 이 맥주에 있는 그 탄산이 위에서 알코올의 흡수를 엄청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빨리 오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좋아하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적게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소맥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술만 먹으면은 살이 안 찐다. 안주를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맞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과 술을 같이 먹으면 술부터 에너지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술은 끝까지 다 타버려요. 다 써버려요. 그러면 음식이 남죠. 네. 술부터 에너지로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만 드시면 사실 에너지가 다른 것이 남는 게 없으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술과 안주를 드시기 때문에 안주가 남는 겁니다. 그게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알코올 중독자는 다 삐쩍 말라 있지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살이 술 때문에 쪘어 이런 분들 술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또 술 드시고 나서 사우나 가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땀을 빼야 좀 술이 빨리 깬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고요. 사우나 가신다고 술이 깨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쉬고 싶으신 것뿐이죠. 더더욱이 사우나 가서 이 땀을 빼시면 이미 알코올이라는 것은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이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나간 상태거든요. 네. 거기서 사우나에 가서 또 빼면 수분량이 너무 많이 모자라지고 이러면 일어날 때 핑 도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수분이 있어야 술이 깨지거든요. 술을 깰 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성분인데 네. 하나는 수분이고 하나는 당분입니다. 수분과 당분이 있어야 알코올이 빨리 해결이 되는데 수분이 이렇게 모자란데 깨겠습니까? 절대 안 깹니다. 사우나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 혹시 진짜 술 빨리 깨는 법 있어요?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수분과 당분을 네.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수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그다음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예를 들면 이온 네. 음료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술 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이런 음식 또는 물이 들어갈 정도로만 술을 드셨어야 해결이 되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혈관 주사로 이제 링거를 맞아야 빨리 네. 수분이 들어가고 당분도 들어가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술을 드시는 분은 요즘엔 없을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꿀물 좋습니다. 이온 음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이 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간 건강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죠. 술이 센 거랑 간 건강이 좋은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유전적으로 많을 뿐이에요. 네. 그분들이라고 알코올의 독성에 의해서 간이 안 부셔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이 부서져서 내 몸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날 때까지 술을 드셨다면 그건 문제지만 지금 술을 많이 드시면서 나는 술을 정말 간이 튼튼해서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틀렸어요. 그거 아니고 그 분해 요소만 많을 뿐이니까 간은 열심히 지키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적게 드셔야죠. 네. 또 술 한 잔 해야지 나는 잠을 잘 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술이 건강에 안 좋은 걸 알지만 그래도 잠을 자야 생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항변하시던데 뭘 우선시하는 게 좋을까요? 아유 틀렸죠. 술은 말이죠. 잠을 계속 잘 자게 하지 못합니다. 술은 잠에 들게는 해줍니다. 하지만 잠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술을 드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잠을 안 잔 것 같고 찌뿌둥하고 계속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잠에 들어가게는 해주지만 깊은 잠을 자면서 유지하는 그런 잠은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면 잠 안 잔 거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이유가 뭔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알맞는 약물을 처방받으셔서 드시는 게 더 훌륭한 일입니다. 알코올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유해하다고 하지만 또 노인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술은 이제 분해 효소가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거기다가 술을 드신 다음에 노인분들은
이 예를 들면 네.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버스가 갑자기 서면 몸이 앞으로 막 달려가죠. 네. 그다음에 가만히 서 있는데 버스가 붕 떠나면 사람 뒤로 막 밀리잖아요. 네. 이걸 뭐라 그러죠? 관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혈액도 사람 몸이 일어난 것 같이 다 따라가야 되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피가 약간 밑에 있다가 조금 천천히 뇌로 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금방금방 다 해결이 되지만 나이 드시면 이 관성이 조금 더 세져서 뇌로 피가 조금 잠깐이라도 좀 더 늦게 가요. 그러면 뇌가 혈액이 모자라지고 산소가 공급이 덜 되니까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이거든요. 네. 이거 한번 당하시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이제 4분 중에 1분 정도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알코올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연말을 맞아서 잘못된 음주 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노래 제목이 딱이네요. 강산의 떡 됐습니다.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3887님이요. 몸에 좋은 거 넣은 약술 담가서 한두 잔 먹는 건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런 거 하시는 분 많죠. 네. 하지만 똑같은 술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알코올에 녹아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약술 담갔다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오해고 네. 거기다가 술 못 드시는 분이 한두 잔 일부러 이것 때문에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약이다 그것도 생각하고. 잘못된 겁니다. 네. 네. 0711님은요. 술을 많이 먹으면 손떨림 수전증이 생긴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 진짜인가요? 하셨어요. 진짜죠. 이 술을 많이 드시면 뇌가 손상이 와요. 뇌 손상이 와서 작은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수전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수전증 올 정도로 드셨으면 엄청나게 드신 거거든요. 술 그만 드셔야 됩니다. 3781님이요. 친구가 외국 술을 먹었으면 외국식으로 해장을 해야 한다고 위스키를 먹고 나서 피자나 느끼한 까르보나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하셨어요.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쪽은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국물로 해장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쪽은 기름진 음식으로 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피자나 까르보나라 드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게 네. 그분들 생활 습관에 맞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건 뭐 모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저는 아닙니다.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쳐다만 봐도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콩으로 백승일님이요. 음주가 잦은 사람이 밀크시스를 꾸준히 먹으면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그럼요. 좋습니다. 음주 안 하시는 게 먼저고 네. 그다음에 음주를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밀크시슬이라는 것은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약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약물도 있거든요. 이 밀크시슬 도움이 됩니다. 네. 콩으로 한규봉님이요. 숙취 해소제는 음주 전에 먹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음주 후에 먹는 게 낫나요? 하셨어요. 네, 숙취 해소제라고 나와 있는 것은 기능은 있지만 특별히 굉장히 많이 알코올 분해를 해주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음주 전이나 후나 그렇게 큰 도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술을 적게 드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담배나 탄수화물, 카페인 없이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 특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미리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참여하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이 저희 오늘이고 올해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네. 시간 정말 빠르게 가네요. 다음 주면 새해가 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남들 다 한다는 테마를 한번 저희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 해 2024년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참 몸 마음 복잡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연말결산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가요계 연말결산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요. 씹어볼 만한 좋은 소식 뭐가 있었죠? 맞아요. 연말결산 하면서도 좋은 소식 가능하면 같이 얘기해보려고 준비해봤거든요. 올해 음악계에서 가장 많이 들린 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결합. 그리고 오랜만에 컴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늘 이 곡에서도 아마 테마로 따로 한번 잡아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결합이면 그룹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세대에서 한 2.5세대 정도 사이에 활약하던 오랜만에 언니 오빠들이 가요계로 돌아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보이그룹은 보통 수명이 좀 긴 편이었어요. 걸그룹보다. 그래서 완전한 재결합이라기보다는 완전체가 오랜만에 활동한다 이런 형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이라이트가 됐죠. 비스트라든지 인피니트, BAP 같은 보이그룹들이 올 한 해 또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습을 선보였었고요. 걸그룹 같은 경우가 재결합이 진짜 많았죠. 그래서 연말 무대도 또 계속해서 화제의 무대를 만들고 있는 2NE1 그리고 러블리즈 또 내년 1월부터 새롭게 활동을 완전체로 시작한다는 여자친구 이런 팀들의 재결합 소식이 참 반가웠습니다. 아마 2년 전쯤 있었던 그 소녀시대와 카라 15주년 기념 재결합 소식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여파가 기분 좋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걸그룹들 진짜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맞아요.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특히 K-팝 씬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은 7년 계약 마무리가 되는 때가 되면 재계약을 거의 안 하고 해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걸그룹의 수명이 훨씬 짧기도 했었고 또 팬덤이 보이그룹이 아무래도 좀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쉽게 각자의 길 가는 팀이 많았는데 요즘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년에 컴백으로 또 많은 화제를 모을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해체냐 아니냐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팀 활동은 계속하면서 각자 개인 레이블을 만들어서 솔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결과들이 워낙에 좋아서 완전체로 다시 모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예정이어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달라진 요즘 K-팝 씬 또 가요계 분위기를 이야기해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 전에 베이비복스 무대 혹시 보셨어요? 엄청 화제였잖아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KBS라 가능한 기획이다 싶기도 하면서 14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반 활동까지 계산하면 거의 20년만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이 재결합이 가요계의 새삼스러운 테마구나 싶었습니다. 이외에도 오랜만에 가요계에 돌아온 아이유, 조용필, 지드래곤의 음악들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구관이 명관이었던 20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가웠던 이들의 노래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저절로 언니 소리가 나오던데. 네, 저도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늙었더라고요. 저만 나이를 먹었던. 저도 그 생각했는데. 베이비복스의 Get Up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인현 님이 옛날 생각나네요. 그죠. 하셨어요. 저희 노래 나가는 동안 계속 얘기하느라고 맞아요. 갑자기 지금 마이크가 들어 깜짝 놀랐네요. 베이비복스의 Get Up 잘 들었습니다. 네. 2024년을 돌아보면은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풍성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한국 대중음악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참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본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른 것보다도 장르의 다양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보는 폭이 넓어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K-팝이 가장 인기가 많긴 하지만 올해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밴드 음악이었거든요. 역시 저희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강제로 밴드 붐을 기억하시나요? 외치셨잖아요. 맞아요. 밴붐 온이라고 해서 밴드 붐은 온다는 긍정형이기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하려면 밴붐 왓이 돼서 밴드 붐은 왔다가 되는 밴드 음악이 참 인기 많은 해였습니다.
메이저는 데이식스, 그리고 인디는 실리카겔이라는 이 밴드를 중심으로 한 해 내 밴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마무리까지도 이 팀들이 참 지금 뜨겁게 하고 있어요. 데이식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죠. 고척돔 이틀을 매진시키면서 제가 듣기로는 한 35,000여 명 정도의 관객을 모았다고 하고요. 또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자신들을 사랑해준 팬들을 위한 무료 공연 폼을 열었는데 4회 공연을 모았거든요. 한 300석 되는 작은 공연장인데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TMI 말씀드리자면 저도 떨어졌어요. 그 정도 확률이면 거의 로또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이더라고요. 네. 밴드 붐은 온다. 팬들 사이에서 주문처럼 외우던 말이 현실이 됐으니까 밴드 붐은 왔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반반입니다. 이거 맞다도 확실히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밴드나 메인으로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팀들이 인기가 많을 뿐이지 좀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밴드들에게는 너무 먼 얘기다.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이브 클럽을 찾는 관객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 그리고 사랑이 더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음악 페스티벌은 또 굉장히 성행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관록의 음악 페스티벌이죠. 인천에서 열리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올해도 작년과 같이 15만 명 사흘 동안 정말 많은 관객을 모으면서 화제를 모았고요. 또 부산 록 페스티벌이 이 남쪽에서는 또 굉장히 큰 페스티벌로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일일 최다 관객 35,000명까지 사람이 모이면서 밴드 음악 또 음악 페스티벌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한 해이기도 했었어요. 뭐 명도 있고 암도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많은 이들이 좀 음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해이기도 해서요. 내년까지 이 분위기가 건강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주목받은 밴드 음악 한 곡 들어봐야겠죠. 데이식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곡 들으면 그래도 연말에 힘 좀 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웰컴 투 더 쇼 준비해봤습니다.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1월 1일에 듣는 노래나 그 12월 31일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자정에 듣는 노래 많이들 찾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노래들 중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희망차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용기를 줄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밴드 페스티벌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올해 또 새롭게 생긴 페스티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원래 페스티벌은 한 4, 5년 차 정도까지는 적자로 운영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페스티벌들이 어떻게 자생력을 갖는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많이 들고 그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각 지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들 여러분 사는 고장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이제 또 해외 유명한 라이너 뭐 국내 유명 밴드들도 좋지만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서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들을 중점적으로 모은 좀 젊고 역동적인 페스티벌이 새로 런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새롭고 여러분들의 품에 가까이에 있는 페스티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중음악계를 이끈 아티스트를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연말결산 이야기 하다 보면 역시 아티스트 이야기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무슨 뭐 조용필 씨나 뭐 아이유 씨 이렇게 유명 가수들도 컴백을 했지만 그 가운데 올해를 가장 뭐랄까요? 좀 뒤집어 엎었다, 씹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면 역시 에스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파의 선전을 필두로 사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4세대 걸그룹 붐 이어지고 있는 것이 2024년의 가요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파가 올해는 선봉에 섰고요. 몇 년 사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걸그룹들이 있었잖아요. 뭐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같은 팀들이 올해에도 활약을 많이 했고 또 새롭게 데뷔한 아일릿 같은
같은 팀도 마그네틱을 비롯해서 큰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트와이스처럼 3세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외를 중심으로 뭐 돔 투어나 미국을 타겟으로 한 활동을 하는 팀들도 활약을 이어갔고요. 앞서 말씀드린 블랙핑크. 올해는 솔로로 완전히 한 해를 사로잡았었잖아요. 네. 아파트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세상에.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요즘에. 맞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또 완전체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4세대 걸그룹 붐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그 가운데 역시 에스파가 그럼요. 정말 화제인 한 해였습니다. 그럼요. 네. 에스파의 경우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한 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특히 그 히트곡 내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슈퍼노바, 아마겟돈 그리고 위플래시까지 정말 이 대단한 타이틀곡들이 음원 차트 1위를 비롯해서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사랑을 받았고요. 이 곡들 이외에도 또 카리나 씨가 솔로곡인 업이라는 노래로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어서 뭐 에스파로 시작해서 에스파로 끝난 것 같은 한 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니 방금 얘기해 주신 곡들은 전주만 들어도 에스파만의 색깔이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 부분을 이 에스파의 가장 큰 매력이자 좀 뭐랄까요.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주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테크노나 하우스처럼 좀 딥한 장르 음악적인 요소들을 자신들의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이미지적으로 사운드적으로 쇠맛 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쇠맛 에스파의 질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쇠맛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을 우리 끝곡으로 들을까요? 네, 좋습니다. 위플래시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연아의 오늘 이 곡 에스파의 위플래시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에스파의 위플래시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